자, 이제 17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7번에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둘로 쪼개진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맞죠? 근데 주의하실 건 절대적 위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영향을 끼치죠? 절대적 위치도. 근데 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상대적 위치. 얘 끊임없이 변화한다? 장기적 예측 필요하다. 2번. 특정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까지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접근성이라고 하고. 단순히 실제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부동산의 가치가 높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건 이걸 한번 볼까요? 거리와 접근성은 정확히 같은 개념인가요? 이게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이 있어요. 갑. 도로가 있는데 얘가 직선거리로 얼마냐면 30m래요. 30m. 근데 도저히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도가 1km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럼 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는 2km, 30m를 가야 되죠. 배가 출출해서 한번 가서 뭐 사 먹으면 이미 배가 꺼져버렸죠. 오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리는 가깝지만 접근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리가 곧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진 않다. 지금 이와 같은 얘기. 그 다음 3번. 이제 보셨고 4번. 허드는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그래서 결국은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허드를 계속 넘어가면 꼬린 지점에 접근하나요? 뭐 그렇게 기억해도 되고 허접한 암기 방법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독점력이 있는 점포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사람이 찾는 빈도수가 높은 점포의 대표주자가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점 접근성 떨어지면 가나요? 편의점 접근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 편의점 하나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담배 한 가벼 이러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경우에 접근성을 중요시하지 않겠죠. 네. 그럼 독점력이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접근성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꾸역꾸역 찾아가겠죠.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뭐냐면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 독점력이 강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5번이죠. 그 다음 18번.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시장 내의 주택. 여러분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대요. 생각만 해도 비리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혐오의 대상물은 아닙니다. 시장이 가까이 있을수록 편리성이 높아지니까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접근성이 지나쳐서 시장 안에 주택이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도로변의 주택 얘도 시끄럽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도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5죠. 2번. 마샬은 위치의 가치를 중요시했으며 허드는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마샬은 위치 가치 그리고 허드는 접근성 맞아요. 이 부분을 바꿔서 문제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3번. 접근성이란 특정 목적물에 도달함에 있어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말한다.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강남과 강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 하나 차이로 강남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넘어가는데 심리적 부담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강북에 살았는데요. 대학 다닐 때 강남 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왠지 강남에서 뭔가를 먹으면 더 비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적 거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있냐면 우회해서 막 돌아가야 돼요.
그럼 걔도 접근성과 관련이 있고 통행료를 많이 내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다 합친 게 접근성이라고요. 그 다음 4번.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항상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얘 X죠? 항상 자가 나오면 왠지 불안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 5번. 목적물이 위험 혐오의 대상인 경우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의 대표주자 쓰레기 소각장, 핵 폐기물장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목적물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인 경우에는 가까울수록 오히려 불리하며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겠네요. 이 내용이 될 겁니다. 4번. 그 다음 19번.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얘를 지표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표권의 종류에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게 경작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건축권, 맞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용수권이었죠, 여러분. 그때 용수권의 종류에 크게 두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선용주의와 유역주의.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쓰는 것. 그때는 물이 귀한 지역, 물이 흔한 지역? 물이 귀한 지역에서 다 같이 쓰자 물이 돼버리면 하나의 용도로도 다 이용을 못하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되겠다. 근데 아무에게나 몰아주면 안 되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몰아준 거죠. 그게 선용주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채택하는 물에 관한 권리. 근데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많다 적다? 많으니까 다 같이 쓰자 물. 그래서 유역지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그 물을 자기 혼자만 오용 남용할 수는 없죠. 다 같이 쓰자 물이 되니까. 그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공중권. 3번.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 중에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틀렸죠, 여러분? 지금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파에 나오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실제로 시험에 한 3번 나왔었어요. 주의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권. 5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철 뚫게 되면 사유지의 지하 일정 구분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라고 보면 된다? 구분지상권이었죠. 구분지상권. 그래서 주의하실 건 구분지상권은 지하권과도 관련이 있고 공중공간도 관련이 있었죠. 공중공간과도. 이 내용. 그 다음 20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다른 내용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토지 소유권 정당한 범위, 상하, 제한적 권리 맞고요. 그 다음 2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또 틀렸죠? 계속 얘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항공기 이착륙권이나 전파권 등은 높이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공적 공중공간이었어요. 그 다음 4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아까도 똑같은 표현이죠. 5번. 오늘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공간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것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 인정된다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이다, 두리뭉실하다? 두리뭉실하죠, 지금. 그래서 구체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그 다음 21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1번.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올 때 공중공간인지 지하 공간인지 지표 공간인지를 문제를 함정팔 수 있다고요. 그럼 아까 개발권 용적률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용적률이죠. 그럼 얘들 다 공중공간이죠? 구분지상권도 지하 공간 플러스 공중공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공중공간의 이용 방안에 해당한다 그러면 5죠. 공중공간이라고 그러면.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하 공간에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죠, 지금.
구분지상권밖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개발권 이전제는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써. 그래서 개발권만 양도제였죠.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 내에서 개발권 사들인 사람이 더 높이 올림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인 이익으로서 보상케 해주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자 이 부분 다 봤고, 그 다음 4번도 5번도 다 봤던 내용들이죠. 5번 한번 읽어볼까요? 5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권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권, 작물 키울 수 있는 경작권, 물 쓸 수 있는 용수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무슨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역주의. 다 같이 쓰자, 물. 그 다음 22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적도 띄워보면 평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번 O. 그 다음 2번.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 맞고요. 그 다음 3번.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 중 개발권 이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라고 나왔죠. 이거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X인 겁니다. 이제 탁탁 보이세요? 이 개념이 정확히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지하에 밀착된 광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로. 여기까지 맞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깊이 파여 나오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한계 심도는 보상금이 나오는 한계가 되는 깊이였죠. 그래서 한계 심도보다 더 깊은 곳을 클 때자를 써서 대심도 구간. 그럼 대심도 구간의 이용에는 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줄 필요 없지만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보상금이 나가는 한계가 되는 깊이를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라고 한다. 그래서 한계 심도란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를 의미하며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지하철 뚫더라도 한계 심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됩니다. 그럼 이 한계 심도의 범위는 조례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한계 심도의 범위가 조례로 몇 미터까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게 사적 지하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되셨죠? 네. 그 다음 23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지금 다 우리가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3번을 보시면 공법상 규제의 강화, 개발 가능 지역, 지가의 상승 및 개발권에 대한 전환율이 큰 경우 개발권 양도제의 유용성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공법상 규제가 강화돼야지만 개발권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정도의 개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권이 시장에서 제값에 거래될 수 있겠네요. 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개발 가능 지역의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원래의 용적률대로 층수를 올려서는 개발 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층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가 실제로 시행될 여지가 있겠죠. 지가가 상승돼 있어야. 맞아요? 근데 개발권에 대한 전환율이 크면 개발권을 용적률로 전환시킬 때 이 전환율이 커버리면 개발권을 조금만 사도 원하는 정도의 개발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개발권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10개를 사야 될 걸 예를 들어 2개만 사도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전환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를 해두세요. 그 다음 4번, 5번은 주거라고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 24번. 부동산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로서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강남의 랜드프로 이 학원 있죠. 이 학원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강남역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나요? 환경의 일부인가요? 근데 얘가 만약에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이 되면 강남역 부근에 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영향을 되돌려주기도 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1번 O. 2번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그 다음 3번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개선이란 단어 되게 좋아하는 거 이해되시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환경의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세요. A라는 건물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이에요. 얘를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 1지역에 인구가 50만이 살아요. 이 지역에 인구가 30만이 살아요. 그럼 도합 80만의 인구가 존재하죠. 소비자가 80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층짜리 대형 쇼핑몰을 지었습니다. 개발 활동을 했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안 오고 이때 파리만 날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날아다니나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올라타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 12차선 고속도로예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건너가긴 했겠죠. 냉장고를 사고 건너다가 죽었어요. 다시는 안 가요. 이게 자연적 경계죠. 이게 인문적 경계죠. 그럼 부동산 활동이 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차단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표현인 거죠, 지금. 그 다음 5번. 개개의 부동산은 환경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존재한다. 아까 환경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랬죠. 독립적이다 그러면 X라고요. 영향을 받죠. 그 다음 25번. 이제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라. 1번.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여러분, 획지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함정파는 내용이 뭐죠? 필지죠. 필지. 그래서 법률상의 등록 단위는 뭐였어요? 필지죠. 필지, 우리나라 필지는 약 3천만 필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필지는 계속 변동된다. 이 순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변동되고 있다. 필지가 합병되는 걸 합필. 필지가 분할되는 게 분필. 이루어지잖아요. 그네요.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였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획지의 숫자만 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획감 이렇게 기억했죠. 획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X. 2번. 후보지는 후보지에 딱 뜨면 이행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토지의 대분류 세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이죠. 건물 짓는 땅 뭐라고 하고? 택지, 농사 짓는 땅, 농지, 나무 심는 땅, 임지. 그래서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땅인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고 있고, 나무의 종류가 서로 바뀌고 있으면 걔는 이행지였죠. 되셨죠? 그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각각 내부에서 세부지역 간에 바뀌고 있다고 돼 있죠, 지금. 그럼 얘는 이행지의 설명이지 후보지의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3번. 낮이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죠.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 이 부분에서 뭐가 딱 걸려요? 공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 도관, 농자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맞죠? 그래서 공법상 제약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X인 거죠. 공법상 제약만 있고 물리적 제약 없고
지상에 건물이 없어서. 그리고 사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이 뭐였죠? 그게 낮이었죠. 그래서 규제가 제일 적은 만큼 유용성이 제일 커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상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은 낮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 4번. 부지는 포부를 밝힌다 기억나세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였죠.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 땡땡 부지면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나요? 자, 철도 부지는 뭐로 이용되고 있는 땅? 철도 용지로. 그럼 학교 부지는? 학교로.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 맞죠? 그럼 하천 부지에 건물 못 짓네요? 학교 부지에 학교라는 건물 짓죠? 그네요. 그래서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X죠.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소지. 개발되기 이전의 땅이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네요. 그래서 원지라고도 했었죠. 원상태 그대로의 땅. 그 다음 5번. 토락지는 강포자에 떨어질 낙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하천, 바다 등으로 바뀐 토지. 이게 바로 토락지였죠. 토락지. 그 다음 2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부동산의 분류.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인지 용도지구인지 정확히 구분하면서 문제 푸세요. 용도지역은 학교라고 했죠. 학교는 동시에 여러 고등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중복 지정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지구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 성적이 부족해서 추가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학원도 수학학원도 동시에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용도지구를 중첩 적용할 수 있었죠. 위에 더 씌우는 것. 주의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하나의 필지에 중복 지정할 수 없는 반면 여기까지 맞죠? 용도구역이나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금 구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2번. 택지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질문. 이렇게 문제가 바뀐 만나보세요. 택지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만을 의미한다. X예요. 왜냐하면 택지 조성 공사를 한다고 하면 농지 임지였던 걸 택지로 조성하죠. 성토 작업 등을 해서 택지로 조성하잖아요. 그럼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상태. 그 상태도 택지라고 하죠. 아직 주거용 건물,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짓기 전에도. 지어진 다음에도 택지죠. 아니, 지금 지어진 다음에도 택지잖아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 둘의 차이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택지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택지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얘가 건물이 없어요. 얘를 뭐라고 해요? 낮이죠. 네? 그럼 택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얘 뭐라고 해요? 건부지죠. 네? 그럼 건부지에서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해요? 공지라고 하죠. 공지는 공한지하고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공한지는 공한계 더 붙기를 기대하는 땅. 투기 목적에 일부러 방치된 토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되시죠? 그럼 질문.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는 땅이에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이 건부지지 지어질 수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안 한다고요. 지을 수 있는데 아직 안 지었으면 낮이라고요. 됐죠? 그런데 토지가 있어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뭐라고 하죠? 택지죠. 얘 주상공 지을 수 있으면 택지인 거예요.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아도. 지어져 있어도 택지죠.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건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만 건부지인 거고,
건물이 위에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는 거고, 택지는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2번에 택지란 주상공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5가 되는 거죠. 택지 조성사업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토락지란 등기 능력이 없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이게 뭐였죠? 빈지죠. 바닷가 토지. 바닷가 빈지. 그 다음 4번 소지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5인가요? 5죠. 그 다음 5번 필지란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법률적 개념의 토지인 반면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되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된다. 맞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 아까 얘는 뭐였죠? 빈지였죠. 토락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토락지가 나오기 위해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 바다가 됐다, 하천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토락지라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몇 개입니까가 가장 사람을 잡는 거죠. 그럼 볼까요? 기억.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로서 맞아요? 네. 지상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나요? 영향 주죠, 당연히. 그래서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으면 가치가 높아지고 최고 유한용이 되고 있지 않으면 건부 감가를 해서 가치가 더 낮아지죠. 그네요. 그래서 기억 X 그으셔야죠. 기억은 X예요. 기억이 X입니다. 그 다음 니은 맹지는 토지의 어느 한 측면도 공도에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서 도로를 못 보고 있는 땅이 맹지죠. 그래서 맹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는 건축할 수가 없죠. 유용성이 떨어져서 맹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5인가요? 5죠. 5. 그 다음 디귿.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의 토지로서 반드시 지목의 변경을 초래하진 않는다. 여러분 용도지역 상호간이면 주상공 상호간 맞아요? 아니 지금 주상공 상호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분류로 변하고 있다는 것까지 맞죠 여기? 그런데 크게 바뀔 때는 지목이 변경된다 변경되지 않는다? 반드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다고 그랬죠. 크게 바뀔 때는.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행지 작게 바뀔 때는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 대표 주자. 여기 보세요.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얘 지목이 뭐죠? 되죠? 얘 지목 되죠? 지목 변경 없죠? 그럼 얘는 상업 이행지죠 지금?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행지. 상업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상업 이행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거용지가 공업용지로 바뀌고 있대요. 그럼 얘는 지목이 뭐예요? 되죠? 얘는 지목이 뭐죠?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은 장이잖아요. 공장용지. 그러니까 얘는 지목 변경 생겼죠. 얘 공업 이행지죠. 그러니까 이행지여도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얘 지목 변경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작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크게 바뀔 때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디귿 틀렸죠? 그 다음 리을.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는 필지이다. 맞나요? 등기 등록의 단위. 네, 법률적 개념. 필지가 맞죠. 그 다음 미음.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에 실익이 있는 토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과 실익이 일반적인 토지는 다 있죠. 그런데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때 법만 있고 실익이 없는 땅을 뭐라고 했죠? 법지였고 법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실익이 있는 땅을 얘를 빈지라고 했었죠. 이것만. 그래서 법지의 대표주자는 경사면의 토지.
집안의 고저가 다른 경사면의 토지였죠. 이네요. 그래서 지금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로서 법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은 실익이 있으면 빈지. 맞네요. 맞아요. 그 다음 이제 미음.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 지금 여기까지 본 거죠? 미음까지. 그 다음 비음만 보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포함된다. 지목돼. 주상 포함되죠. 뭐는 빠져요? 공장 빠졌죠. 공장의 지목은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네요.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맞죠?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쳐놨어요, 제가? 4개 쳐놨죠, 4개. 4개죠, 4개. 됐죠? 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푼다, 뒤로 돌린다. 이게 무조건 뒤로 돌리세요. 이 중에 하나만 헷갈려도 못 풀어요. 그 다음 28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지란 공법상 규제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공지. 아까 봤던 거. 2번. 맹지. 공도의 접속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요역지, 승역지의 개념 도출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네. 되셨어요? 그 다음 3번. 택지란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 포함한다. 5. 4번. 후보지.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인 토지. 그럼 얘는 동일 대분류한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는 토지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무엇의 설명이니까? 이행지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뒤에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된다는 건 맞고. 그 다음 5번. 부지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다 토지. 그래서 땡땡 토지의 땡땡이 용도를 얘기하더라.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둘 다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였다. 포부를 밝힌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했죠. 그 다음 29번.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출문제. 1번.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미 틀렸죠? 얘는 공지죠? 공지. X. 2번.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 하나의 등록 단위는 뭐죠? 필지. 3번.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도. 무너져 내렸네요. 포락지. 근데 빈지. X.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그럼 얘는 빈지네요. 포락지라고 해서 3, 4번이 바뀌어 있죠, 지금. 그 다음 5번.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러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개발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소지. 이 소자가 힐소자잖아요. 힐소. 너 온통 머릿속이 하얘 그러면 여기다 칭찬이다? 여기다 머리가 텅 비었다는 얘기니까. 개발되기 전이란 얘기죠. 그 다음 30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기억. 택지는 주상공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 5죠? 그럼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들 남겨두고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면 되겠네요. 3번과 4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 니은.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 틀린 순간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지워버리면 되죠. 네. 지워졌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 하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기출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출제위원은 교수님은 강박관념에 시달린다고. 기본적으로 출제 의뢰를 받을 때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라고 출제 의뢰가 나온다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아까처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의 형태를 낸다고요.
보기가. 그럼 바로 두 번만 나가봐도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디귿.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표준이 되는 땅이 뭐였죠? 표준이 되는 땅. 표준지죠, 표준지. 표본지 아니죠? 네, 그러니까 X죠, 지금. 그 다음, 리을.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이게 대분류 상호간이라고 준 거죠, 지금? 다른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게 후보지죠. X네요. 답은 1번인 거죠. 기억 하나만. 그 다음 31번.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유리하긴 한 거죠. 제가 전에 수업을 진행할 때 지목을 쫙 깔아놓고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제방은 방파제, 방사제 등, 방조제 등 다 합쳐서 모두 제자를 써서 제방이었죠. 제방이라는 지목 있죠, 여러분? 근데 저수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저수지라는 지목이 없었죠. 물을 유지, 저장한다? 그래서 물을 유지, 저장하는 건 유지였죠. 그게 외우는 방법. 그래서 저수지, 댐 등은 더 포괄적인 지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유지. 그 다음 사찰용지는 종교용지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죠.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없었죠. 그래요. 선화지, 유유지는 아예 뭐가 아니다? 지목이 아니죠. 유유지는 뭐죠, 여러분? 놀 유자죠? 놀고 있네. 그럼 좋은 개념, 나쁜 개념? 나쁜 개념.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유휴지. 그 다음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였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치를 깐다. 선화지 감가를 보통 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2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지적공부에 등록된. 자,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떨어져 내린 거죠. 수면 밑으로 잠겼대요. 뭐죠? 포락지.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나왔던 건 포락지하고 맹지밖에 없어요. 고르는 문제로는 다른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던 내용은 맹지 아니면 포락지였어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 그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돼서 맹지나 포락지를 일반 토지처럼 중개하면 엄청난 중개사고다. 그렇죠. 근데 유휴지 개념을 알아서 중개한다 뭐 이런 개념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대놓고 문제를 냈던 거죠. 그 다음 33번.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낮이죠, 여러분? 그럼 낮이 아닌 둘을 지웁니다. 4번, 5번을 지웠어요. 4번, 5번 지웠죠. 그 다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죠. 택지가 아닌 애들을 또 지워요. 그럼 얘가 지워졌네요. 그 다음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바뀐대요. 그럼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죠. 이거 뭐예요? 후보지죠. 후보지가 아닌 걸 지우면 되네요. 그럼 2번까지 지워서 답은 3번이겠죠. 그리고 D,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 지역 내에서. 소분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이행지죠, 이행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도 몰라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그러면 아무거나 찍는다, 찍는 방법이 있다. 찍는 방법이 있죠. 어느 정도 찍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 이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이 문제를 내면서 이 네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맞히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A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정답을 체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럼 A의 답은 뭐니까? 낮이니까 낮이가 더 많은 숫자가 있다? 있죠. 그럼 소수를 죽이면 돼요. 끝을 가서 D 부분의 답이 뭔데? 이행지죠. D 부분의 답은 이행지잖아요. 그럼 이행지라는 걸 아는 사람, 이행지, D가 이행지라는 것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 정답을 풀면 안 되죠.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D부분에 이행지가 많겠죠. 많죠. 그러니까 이행지가 아닌 걸 죽이면 되죠. 그럼 몇 번하고 몇 번만 살아요? 1번하고 3번. 이때는 신의 가호를 빌어야죠. 이래놓고 1번 찍으면 결과는 똑같죠. 틀렸다는 결과는. 지금 20% 확률을 50% 확률로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죠,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34번. 제가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공법 같은 거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었다니까요. 풀려요, 여러분.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 낮이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틀렸죠? 이게 공지죠? 공지. 그럼 기억이 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기억을 지워요. 그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때는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만약에 5면 얘가 답이고, 니은이 X면 얘가 답이네요? 맞죠? 니은 들어갑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이 내용들 우리 다 봤죠, 여러분? 그때 미음만. 후보지는 인위적, 행정적,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맞네요? 맞아요? 틀렸죠? 지금 뭐의 설명이에요? 획지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오면 무조건 전환. 바뀌어지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되셨나요?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 3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공지는, 자, 이제 이 문제가 아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몇 개입니까는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도 토지 관련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억.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X인가요? 정상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휴한지죠. 그렇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은 휴한지. 그러니까 기억은 X예요. 그 다음 니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 맞죠? 디귿.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 X죠. 얘는 필지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얘 크게 바뀌고 있죠? 후보지 맞죠? 네. 그 다음 미음.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거 없기만 한 토지가 아니었어요. 적은 토지도 법지입니다. 자, 보실까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경사면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뭔 짓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경사면이 만약에 이 정도로 있다고 볼까요? 그럼 이때는 뭐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용실익이 거의 없죠. 얘도 법지고 아까도 법지죠. 그러니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적은 토지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를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음도 5죠? 몇 개가 맞죠, 지금? 3개. 예, 3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6번. 건부지와 낮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낮이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죠, 여러분? 그 다음 2번. 낮이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맞죠? 아까 이거 둘을 쪼개놓은 거죠, 지금. 네. 그 다음 3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말도 안 되죠. 감가는 뭐예요? 가치를 감한 거잖아요. 그럼 낮이 가격에서 건부지 가격, 건부감가 뺐으면, 가격을 감했으면 더 낮아지죠. 근데 높게 평가된다 그러니까 X네요.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5죠. 5. 그 다음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낮에 비해 최유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아서 건부감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건부 진가를 하는 경우를 좀 외워두시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건부 진가를 하는 경우를 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얘를 예외적으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외우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예? 재택근무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많아졌는데 재택근무를 시켜놨더니 사장님이 봤더니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다? 건부진가에 외우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개발, 택지 예정지구, 개발 제한구역, 건폐율 용적률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걔는 건부 진가를 예외적으로 행한다고 그랬죠. 이것만 그냥 적어 놓으라니까. 재개발, 그 다음 택지 예정지구, 개발 제한구역, 용적률, 건폐율 강화 조치가 전부 다 이루어지면 건부 진가를 한다고요. 제발 이걸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는데 20분, 30분 걸려요, 진짜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이용이 제한당하는 만큼 건부 강가를 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맞아요. 근데 이미 최고 유효한용이 되고 있으면 건부 강가 행하지 않죠. 그럼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진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예외적인 경우를 기억해 두시라고요. 예외적인 경우만. 그 다음 37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뭐 다른 내용들 다 봤던 내용이고. 자, 볼까요? 2번 부분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위험할 테니까. 그 다음 5번.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겼대요. 물에 떨어졌죠. 토락지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8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볼게요. 1번. 건부지는 1번 지문이 정확히 읽히나 보세요.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나 건부 감가가 행해지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의 건부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게 개발 제한, 지금 재개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되세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맞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 개념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나지란 지상의 계량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맞네요. 3번. 맹지란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공도에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받을 수 없는 거 맞고 다 똑같은 표현들이죠. 아까 봤던 거. 그 다음 4번. 용도지역 상호간의 용도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이며 자, 핵심 단어. 용도 전환된 토지라고 돼 있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대통령 후보라고 부르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보고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부르면 한 대 맞는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용도 전환 중인 토지여야죠. 전환된 다음엔 전환된 놈을 불러줘야 된다. 다시 지금 들으시면서 잘 바로 느낌이 안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보실까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입니다. 그럼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택지 후보지죠. 맞아요. 그런데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이 끝났어요. 택지가 됐어요. 용도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는 택지죠.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고요. 전환 중과 전환 되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 39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용도의 다양성과 시장성의 차이로 인해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 평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나지 가격보다 좀 더 낮죠, 건부지 가격이?
지가 높아봤자 낮이 가격이 상한가로 작용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대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건축법상 대지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건축법상 대지는 주상공이에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근데 지목의 대는 주상이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 범위가. 그 다음 공한질환.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말한다. 얘 보세요. 공한지가 나오면 공한계죠. 투기 목적에 일부러 방치둔 토지라고 나와야 맞는 문장이죠. 그럼 택지용의 최원방권, 가장 먼 권역의 토지가 뭐였죠? 한계지, 한계지. 택지로 이용되는 택지의 끝, 한계지였죠. 그래서 한계지는 택지니까 도심 택지 가격과 연결돼서 움직인다? 인근 농지 가격과는 관련이 없었죠.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니까. 근데 한계지가 교통발달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계지 바로 밖에 농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다른 농지보다, 저 멀리 떨어진 농지보다 가격을 높게 평가한다.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실까요? 4번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4번. 법질안. 윗집과 아랫집 사이. 지금 위에 있는 집과 아랫집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맞죠?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요. 5번.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 개념. 획지는 토지용을 상정하여 구획하는 개념.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단위 개념이 된다. 5가 된다고요. 그 다음 40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보실까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됐어요.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는 획지의 숫자만 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의 획지면 가격 수준이 하나잖아요. 그럼 서로 동일한 가격 수준 하나를 구분해서 평가할까요? 일괄해서 평가할까요? 일괄평가죠. 근데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되면 가격 수준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구분해야죠. 맞아요. 네. 그 다음 2번. 이행질환,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대요. 틀렸죠? 예, 후보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뀌고 있는 건지 상호간 바뀌고 있는 건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유휴질환, 지력 회복 등의 이유로 쉬고 있는 토지. 휴한지죠. 이미 지금 옳은 것은 1번이죠, 여러분. 그 다음 4번. 나질환, 물리적 제한은 물론이고 또 틀렸네요. 공사법상 제약. 또 틀렸죠. 공법상 제약은 다 받는다. 다 받는다. 그 다음 대지. 얘 오디자 들어간 거 보세요, 여러분. 오디자죠? 한자가. 옷을 크게 입으면 너 오늘 뭐 뒤집어 쓴 것 같다? 자루. 자루형 모양의 택지를 얘를 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다 돼 있는데 얘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는 면을 만들었던 거죠. 맹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이 실은 대지였잖아요. 이게 틀린 거네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41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뭐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이에요. 실제로 단 하나의 지문도 안 본 게 없어요. 그 다음 5번. 필지란 가격 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일단의 토지. 이미 틀렸네요. 더 이상 낼 게 없어. 낼 게 없어요. 이거 획지잖아요, 획지.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42번.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보시면 법지는 활용 실익은 있으나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다. 그럼 얘는 반대죠. 얘는 빈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내요. 계속. 그 다음 5번. 한계지는 택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다. 5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면 이 문장이 5가 되는지 X가 되는지 대답해 보세요. 한계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권의 토지다. 그러면 5예요, X예요? X입니다. 왜 X냐면 농지로 이용되는 것도 토지 이용이잖아요. 임지로 이용되는 것도 토지 이용이잖아요.
지금 한계지는 택지로 이용되는 최원방권의 토지였죠. 건물이 지어져 있는 마지막 땅.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에 꽂히냐면 이용의 최원방권 한계지 이렇게 꽂히면 이걸 토지로 바꿔놓으면 못 잡아낸다고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죠. 제가 어떤 부분 강조했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43번.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인 한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한계지는 더욱 외곽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농지였던 부분이 택지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럼 한계지 초기에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니까 보통 농지 가격과 택지 가격은 10배 정도 실무상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가가 급등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겠죠. 맞죠? 3번. 한계지와 이웃한 농지의 단절지가 현상. 한계지, 택지, 그 밖은 바로 붙어 있어도 농지입니다. 용도가 다르니까 지가가 연결돼서 떨어져 내려간다, 뚝 끊어진다? 뚝 끊어진다. 이게 단절지가 현상, 지가 단절 현상이었죠. 용도상 가격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5조? 4번. 한계지 상호 간에는 지가의 대체 관계가 형성되나?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자, 여기가 도심이었어요. 도시의 중심에서 한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택지 이용의 원방권이 있겠죠. 그럼 이쪽만 있을까요? 이쪽도 있겠죠. 실은 이쪽도 있겠죠. 이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한계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성립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 형성되나 도심 토지의 지가와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얘 연결돼요, 안 돼요? 도심, 택지, 얘도 택지 연결되죠. 근데 아예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지금 4번이 틀렸죠, 지금. 택지끼리는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용도가 동일하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도심도 택지, 한계지도 택지죠.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5번. 한계지 밖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택지로의 전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5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맞는지 보세요. 한계지 밖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택지 이행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5예요, X예요? 자, 5. X.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손. 몸 상태 확인해보게. 몸 상태 확인해보게. 손 안 들어 끝까지? 강한데 아주 용가리 통뼈네요, 그냥. 자, 내리시고. 자, 판단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손 들어야 됩니다. 한계지 밖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택지 이행지로서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자, 5. X. X예요, X. 뭐가 틀렸어요? 아까 우리 주거라고 공부한 내용이 틀렸잖아요. 왜 이행지가 아니라고요? 택지 후보지지. 여러분, 농지, 택지, 임지는 대분류죠. 대분류 뒤에는 이행지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행지를 보면 상업이행지, 상업이행지, 주거이행지, 공업이행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꿔놓으면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 다음 44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주택 관련해서는 역시나 다중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면. 그럼 다중주택이 원래 333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우리 분. 다 중복된다? 근데 그게 개정됐죠? 660으로. 그래서 330이라는 면적 기준은 없어요, 100평은. 다 200평인 거예요, 200평. 660.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면적 기준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주택과 관련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구분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아파트는 그냥 뭐만 생각하고 끝내라는 얘기겠죠? 기억나세요? 5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했었죠? 얘 면적 기준 별도로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었죠? 연립주택? 기억나셔야 돼요. 연립주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다 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다중주택? 얘가 우리가 구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층수 개념으로 얘 아오에서 이렇게 끝내놓고 층수를 따질 때 공동주택과 우리 단독주택으로 나눴잖아요. 얘들은 뭐였죠, 여러분? 공동주택이었죠. 그럼 공동으로 사는 주택은 층수가 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얘들은 몇 층 이상이겠네요? 얘 4층 이상이었죠? 4층 이상? 이하. 4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랑 겹치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지금 딱 집어냈죠? 이 내용. 맞아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면적 기준이었죠. 얘 4층이야 똑같잖아요? 얘 면적 기준이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였죠? 660이었죠? 660제곱미터에 얘는 뭐고? 초가고. 얘는 이하였나요? 이하였죠? 여기서부터 계속 이하죠? 얘네 다 똑같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던 거예요. 얘들 층수 몇 층이죠? 3층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됐었어요. 그 다음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였나요? 그래서 단독주택이었죠. 다세대 주택은 얘는 공동주택으로 빠졌던 이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 개념. 그런데 이제 얘가 660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 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독립된 주거시설이냐 아니냐가 차이인 거죠. 얘는 독립된 주거시설이 아닌 거죠. 공용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독립된 주거시설인 거죠.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틀렸나요? 초과죠? 이거 만약에 정말 기억 안 나면 담배를 연초라고 하죠. 그냥 하세요. 예. 그래서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쓸데없이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서 한 대 맞아야 되고. 자, 이번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계층 이하이며, 맞죠? 여기까지? 한 개동의 바닥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틀렸죠? 330제곱미터 무조건 뜨면 무조건 X. 330은 없습니다. 이제 면적 기준은 다 660이에요. 네. 그 다음 5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틀렸나요, 이미? 얘 5계층 이하도 틀렸죠? 4계층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게 포인트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3계층이죠? 네. 단독주택이니까 3층 이하인 거고. 그리고 연초 빼놓고는 다 이하죠. 660 이하. 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건 포인트.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 4번이 맞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고. 5번. 도시형 생활주택 350세대 미만인가요? 300세대 미만인가요? 이거 어떻게 기억했죠? 예, 고대 그리스에 도시국가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었다. 스파르타를 배경으로 한 가장 유명한 영화가 300. 300을 몰라요? 그 근육질의 남성분들 나왔던 영화. 그래서 영화 300. 그러면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 기억해놓고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연세대에 입학했었죠. 원룸에 거주했던 걔 기억나세요? 그래서 연립주택 연세대, 다세대. 아파트 없었죠, 지금? 아파트 없어요? 원룸에 거주하죠? 원룸. 이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얘 분상제 적용된다, 안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얘 받을 만큼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얘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법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고상철 선생이.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 봐요. 그 다음 45번. 이 내용이 뭐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 다 봤어요. 660 3계층 이하 이걸 딱 보는 순간 둘로 좁혀졌어요. 다가구 아니면 다중주택인데 여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다중주택이죠. 되십니까? 그 다음 옳게 설명한 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공간의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부속의 시설, 부지의 지목을 유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용수, 용구, 수구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였죠? 국어죠. 국어. 그 다음 2번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운전, 자동차 운전하나요? 정비, 자동차 정비하나요? 맞아요. 무도는 태권도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도는. 춤추는 것, 춤추는 것. 그러니까 위락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기억하고 말자고요. 되셨나요? 다른 건 뭐 다 똑같죠, 사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한 거고 부동산의 특성은 다음 주에 시작을 해서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오늘 시간 조정을 좀 잘 못해서 그렇고 원래 총론 부분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론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자꾸 연결이 되니까 제가 한마디씩 던지면 시간이 이렇게 좀 늘어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경제론까지 다 풀어갖고 오세요. 경제론까지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2시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을 3교시로 하고. 되셨죠? 네, 다음 주까지만 좀 고생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